한국. 없어도 돌아가지 않나요? 155조 원. 한국이 베트남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 10,000개 넘는 프로젝트. 그런데 베트남은 한국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독립할 때다. 세계는 한국이 곤란해질 거라 예상했죠. 한국한텐 베트남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먼저 무너진 건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은 필사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155조를 받고도 버렸던 그들이 이제 와서 왜 애타게 찾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이 과테말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1년 전 그날 회의실엔 알 수 없는 자신만만함이 가득했죠. 한국, 이젠 없어도 됩니다. 베트남 산업부 장관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엔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베트남, 세계 공장의 중심. 155조 원이나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독립할 때 아닙니까? 박수가 터졌습니다. 20명 남짓한 참석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에단 콜입니다. 미국 출신 공급망 전략가죠. 베트남 정부가 저를 초청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독립형 공급망을 설계하라. 맥킨지 글로벌 리스크 파트너로 15년을 일했습니다. 중남미 공급망 재편, 아프리카 산업단지 설계. 제 이력서엔 성공 사례가 빼곡했죠. 그런데 그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화려한 그래프들, 상승 곡선들, 베트남의 찬란한 미래. 하지만 각주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32%, 전자부품 67%, 섬유 원자재 54%, 자동차 부품 71%.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듣지 않으려 했죠. 저는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뿌린 씨앗의 크기를 알고 싶었거든요. 920억 달러. 한국의 누적 투자액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체 직접 투자 중 압도적 1위 국가.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수만 10,000개가 넘었죠. 삼성전자. 한 해 수출액만 557억 달러. 베트남 전체 수출의 16%였습니다. 박寧과 타이응우엔에 있는 거대한 스마트폰 공장. 그곳에서 매일 수십만 대의 갤럭시가 만들어졌죠. 하이퐁의 LG 디스플레이. 56억 달러가 넘는 투자로 세운 디스플레이 공장. 세계 TV와 모니터 패널의 상당수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님빈의 현대자동차 공장. 연간 18만 대 생산 체제. 베트남 내수와 동남아 수출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었어요. 바리아붕따우의 포스코. 냉연 강판 연 120만 톤 생산. 전자제품과 가전의 뼈대를 만드는 곳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곳곳에 있었습니다. 북부 하노이 권역부터 남부 호치민까지. 섬유, 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식품. 산업 지도 위 거의 모든 영역에 한국의 손길이 닿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돈만 본다면 한국이 베트남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공급망 구조를 뜯어보니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핵심 부품을 공급했습니다. 베트남은 조립을 했죠. 한국은 기술과 설계를 쥐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의 정점엔 한국이 있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베트남 정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 기술 이전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현지화 비율을 70%까지 올려야 합니다. 세금 혜택. 이젠 줄여야죠. 충분히 벌었잖아요. 회의 때마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급격한 정책 변화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불안해하면. 장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에단, 걱정 마세요. 한국은 베트남을 못 떠나요.
여기서 너무 많이 벌고 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자문이지 설득이 아니었으니까요. 2025년 봄이 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기술 이전 의무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현지 부품 사용 비율 강제 상향, 법인세 우대 폐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압박이었죠. 이제 우리도 독립할 때입니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025년 4월 15일,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주요 대기업들의 공동 성명. 베트남 신규 투자 전면 중단. 기존 투자 철회 검토 착수.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오후 2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산업부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죠. 한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최대 투자국이 배신을 하다니. 이건 경제보복입니다. 고위 관료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애단,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만. 생각보다 강경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관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그날 저녁,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이퐁 산업단지. 한국 기업들이 밀집한 곳이었죠.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주차장에서 한 베트남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이곳에서 10년째 일한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오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자문 차원에서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한국 본사 팀장님이 오늘 떠났어요. 갑자기요. 가족들도 함께. 몇 명이나 떠났습니까? 이번 주에만 3가족이요. 다들 조용히 짐을 쌌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린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설비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부품 발주가 취소됐어요. 다음 달 물량이요. 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어제 말씀하셨어요. 본사 분위기가 안 좋다고. 베트남 철수 얘기까지 나온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못 떠날 거라고 했는데. 우린 먼저 건드렸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부와 현장의 온도가 달랐어요. 정부는 한국의 배신이라고 분노했지만 현장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트남 전역을 돌았습니다. 방닌, 타이응우엔, 님빈, 동나이. 한국 기업들이 있는 곳마다 같은 분위기였어요. 공장은 아직 돌아갔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하나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신규 투자는 물론 증설 계획도 전부 보류됐습니다. 어느 공장의 베트남인 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에단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린 한국 없이 못 버텨요. 기술도, 부품도, 품질 관리 시스템도 다 한국 거예요. 정부는 모릅니까? 정부는 숫자만 봐요. 얼마 투자했고 얼마 벌어갔는지. 하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건 달라요. 그는 공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라인이 돌아가는 건 한국 부품 덕분이에요. 품질이 나오는 건 한국 기술자들 덕분이고요. 그게 끊기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결정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본심을 오판했어요. 한국에게 베트남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손을 뗀다면 3개월 안에 가동률이 반토막 날 겁니다. 수출은 급감하고 실업률은 치솟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멕시코, 코스타리카, 미주 지역으로의 전환 신호가 포착되고 있었어요.
베트남은 한국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련이 없었죠. 창밖으로 하이퐁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빛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어둠은 이 뒤에 온다는 걸.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7월. 저는 다시 하이퐁 산업단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곳이 아니었어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4월엔 차들로 가득했던 자리가 지금은 절반도 안 찼죠. 공장 건물 몇 개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먼지가 쌓인 간판들. 3개월. 겨우 석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멈춘 건 삼성협력사였습니다. 타이응우엔의 전자부품 공장. 한국에서 핵심 반도체 칩과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이 끊기자 일주일 만에 생산이 중단됐어요. 그 다음은 섬유였습니다. 한국산 고급 원단과 염료가 들어오지 않자 품질이 무너졌죠. 유럽 바이어들이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조립 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들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자 공장이 속수무책으로 멈췄어요. 가동률 통계를 봤습니다. 4월엔 82%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 이후엔 51%까지 떨어졌죠. 절반이 넘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린을 다시 만났습니다. 3개월 전 그 젊은 엔지니어 말입니다. 얼굴이 훨씬 수척해져 있었죠. 에단 씨.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희 공장 다음 주에 문 닫아요. 이유가 뭡니까? 부품이 안 들어와요. 중국 제품으로 바꿔봤는데 불량률이 3배로 뛰었거든요. 클레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결국 계약이 다 취소됐어요. 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기서 수년을 일하면서 한국 기술자들한테 배우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 120명. 다음 주면 다 실직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린의 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북부방寧과 하이퐁 지역만 해도 폐업한 공장이 30개가 넘었어요. 실업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정부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북부공단 지역 평균 실업률 12%. 3개월 전엔 4%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자 주변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산업단지 근처 식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니 손님이 없어진 거죠.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업 출장객들이 끊기자 객실 절반이 비었어요. 렌터카 회사, 항공 셔틀, 통역 서비스. 한국 기업들과 연결된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노이의 한 호텔 지배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저희 매출의 40%였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안 오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원 절반을 내보내야 할 것 같아요. 관광산업 통계도 처참했습니다. 한국발 출장객 감소로 호텔 매출 38% 급감. 공항 면세점, 식음료, 교통까지 연쇄 하락. 한국 기업들이 세웠던 건 단순히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였어요. 그 생태계가 무너지자 모든 게 함께 무너졌습니다. 수출 지표를 봤습니다. 베트남의 자랑이던 성장률. 작년 같은 기간엔 14%였습니다. 지금은 4.8%. 급락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추락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회수한 자본 규모도 집계됐습니다. 2개월 만에 4조 원. 무려 4조 원의 자본이 회수됐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죠. 더 심각한 건 신규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 투자금까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산업무역부 장관이 대책회의를 소집한다는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1년 전 그 자신만만했던 회의실. 4월에도 왔던 그곳.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테이블 위엔 빨간색 그래프가 가득한 보고서들만 쌓여 있었습니다.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상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가 입은 피해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공장 가동률 반토막, 수출 급감, 실업률 폭증. 장관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접촉했습니다. 대만 기업들과도 논의했죠.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한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품질을 맞추지 못합니다. 한국 부품 수준을 따라올 곳이 없어요. 다른 관료가 덧붙였습니다. 기술 이전도 문제입니다.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주지 않고 완제품만 팔려고 하고 대만은 가격이 너무 높아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대단.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보셨습니다. 장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단순하게요? 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죠. 한국은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산업 전체의 작동 방식을 설계했어요. 화면에 공급망 지도를 띄웠습니다. 베트남의 전자산업을 보십시오. 부품의 67%가 한국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부품들이 어떤 부품이냐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반도체, 정밀 센서, 고급 디스플레이 패널. 이건 단순 부품이 아니에요.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심장부입니다. 이걸 대체할 곳이 없어요.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 없이는 정말 베트남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단기적으론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만든 공급망 시스템은 수십 년 넘게 구축된 겁니다. 그들의 과거와 눈물과 노력과 땀이 다 포함된 거죠. 이걸 몇 달 만에 대체할 순 없어요. 회의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누군가 반발했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건.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자존심으로 공장을 돌릴 순 없다는 걸.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 야경이 보였어요. 4월보다 더 어두워진 도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제 옛 동료로부터였죠. 에단, 흥미로운 소식이야. 베트남에 있지? 근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과테말라에 대규모 투자한다는 업계 소식이 퍼졌어. 미주 공급망 재편이 시작된 것 같아.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베트남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더 나은 조건을 향해서요. 사실 그들에겐 아쉬울 게 없었어요. 한국을 원하는 선택지는 많았으니까요. 베트남이 아직 원인을 찾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해답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몇 개의 불빛. 그 불빛들마저 곧 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세운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였어요. 그 생태계의 뿌리가 뽑히자 모든 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산업지도. 그 위엔 아직도 한국의 설계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가 떠나버린 지금 그 지도는 무용지물이었죠. 한국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베트남의 어둠 속에서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진짜로 움직였습니다. 흘러가는 소문이 아니었죠.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동료가 보내온 이메일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 과테말라행 포착. 뭔가 큰 게 진행 중인 것 같아. 과테말라. 중미의 작은 나라. 저에게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베트남이 혼란에 빠진 지금 한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과테말라 정부의 합의문. 산업단지 조성협약. 투자 규모 8억 달러.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협력사들. 이미 현지 실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베트남에서 발표한 지 겨우 4개월.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왜 하필 과테말라일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DR 카프타. 도미니카 공화국과 중미 5개국,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과테말라는 이 협정의 핵심 국가였어요. 무슨 의미냐고요? 과테말라에서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리드타임. 과테말라에서 미국 동부 항만까지 3일에서 5일. 베트남은 22일에서 30일 걸렸죠.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통관도 달랐습니다. 과테말라는 평균 48시간. 베트남은 5일에서 7일. 속도에서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과테말라 산업부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과테말라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제시한 조건. 10년 법인세 전액 감면. 토지 무상 임대 20년. 전력요금 특별 할인 30%. 항만 사용료 우대. 베트남과 비교가 안 됐습니다. 베트남은 세금 혜택을 축소하고 있었는데 과테말라는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설립 승인받은 공장 목록을 봤습니다. 전자부품 조립 공장 3곳, 섬유 가공 시설 2곳, 자동차 부품 공장 1곳. 모두 한 달 안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베트남에서 같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은 걸렸어요. 게다가 과테말라는 규제가 단순했습니다. 현지화 의무 비율도 없었죠. 기술 이전 강제 조항도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떠나며 미련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더 나은 조건의 파트너를 찾아놓은 거죠. 과테말라 일간지 프렌사 리브레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기업들, 과테말라를 새로운 생산 허브로. 기사엔 구체적인 현장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착공식. 한국 대표단과 과테말라 산업부 장관이 삽을 들고 있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환영한다. 우리는 베트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에게 최상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 과테말라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실수라는 표현이 가슴에 꽂혔어요.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현지 근로자 10,000명 채용 예정. 평균 임금은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 하지만 생산성 교육에 집중 투자. 한국은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에서 썼던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기술 교육센터 설립. 품질 관리 매뉴얼 도입. 한국 기술자 파견. 베트남에서 10년 걸려 만든 노하우를 과테말라에선 단 몇 개월 만에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노이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베트남 언론도 과테말라 소식을 다뤘어요. 한국, 중미로 투자처 변경. 베트남 대신 과테말라 선택.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린이었습니다. 에단 씨. 뉴스 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릴 버린 거예요? 과테말라로 간 거예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한 겁니다. 더 나은 선택이요? 린의 목소리엔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린, 솔직히 말할게요. 과테말라가 제시한 조건이 베트남보다 훨씬 좋습니다. 얼마나요? 세금 감면 10년, 토지 무상 임대, 규제 최소화. 베트남은 반대로 갔죠. 세금 올리고 기술 이전 강요하고 규제 강화하고. 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이퐁 산업단지. 공장 식당 앞에 근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착공식 영상이었죠. 한 중년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대신 저 사람들이 선택받은 거야.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가 잘못했어. 한국 기업들 너무 쥐어짰거든. 젊은 여성 근로자가 말했습니다. 삼성협력사 다음 달이면 완전히 철수한대요. 과테말라로 설비 옮긴대요.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저는 물류 데이터를 더 분석했습니다. 실제 선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과테말라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 트럭으로 한국까지 2시간. 선적 후 미국 마이애미까지 3일. 통관 48시간. 총 6일이면 미국 소비자에게 도달. 베트남은 어떨까요? 하이퐁 한국까지 3시간. 선적 후 미국 서부까지 22일. 통관 5일. 총 28일. 차이가 무려 4배 이상이었습니다. 시간은 곧 돈이었어요. 재고 비용, 물류 비용, 기회 비용. 모두 과테말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 관계자 한 명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성협력사 부장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테말라가 모든 면에서 나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리드 타임은 5배 빠르고 세금은 안 내도 되고 규제는 없고 베트남에서 겪던 스트레스가 없어요. 베트남이 그립진 않습니까? 그립죠. 10년 일했는데.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우릴 파트너가 아니라 착취 대상으로 본 순간 관계는 끝난 거예요.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협력사도 과테말라 진출을 검토 중이라는 거였죠. 한국의 미주 진출은 과테말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멕시코 북부에도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코스타리카와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요. 그리고 그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 중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미국 기업들은 중남미 공급망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수요를 잡았어요. 과테말라 정부는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5.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투자 덕분이었죠. 베트남은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었고 과테말라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공장이 완공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자부품 조립 공장. 생산 수율 98%. 베트남에서 10년 걸려 만든 시스템을 한국은 석 달 만에 과테말라에 옮겨놨습니다. 베트남 정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미주 진출 동향 및 시사점. 장관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이게 사실입니까? 과테말라 조건이 우리보다 그렇게 좋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릴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까? 전화 너머 장관의 목소리는 착잡했습니다. 필요했지만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게 베트남은 좋은 파트너였지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는 아니었던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한국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였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미련 따위는 없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디서든 똑같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한국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중미에선 새로운 불빛이 켜지고 있었죠. 한국이 만든 불빛. 베트남이 이유를 찾을 때 한국은 해답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불황을 걱정할 때 한국은 기회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련 대신 판단을 택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효율로 움직였죠. 그것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이 떠난 지 5개월째. 저는 다시 산업무역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달랐어요. 테이블 위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자립형 공급망 재건 방안. 장관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중국, 대만, 일본 기업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빈자리를 채워줄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부품 조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올 겁니다. 가격도 더 싸고요.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모은 현장 데이터였어요. 장관님, 현실은 다릅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 부품으로 교체한 공장 7곳을 조사했습니다. 불량률이 평균 28%였어요. 한국 부품을 쓸 땐 2%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만 부품은 품질은 괜찮지만 가격이 한국보다 40% 비쌉니다. 납기도 2배 걸리고요. 한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기술 이전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완제품만 팔려고 해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다른 관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한국에 의존하란 말입니까?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으로 공장을 돌릴 순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요. 155조 원이요. 그만큼 베트남이 중요한 거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신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보여줬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판단이었어요. 베트남이 먼저 조건을 바꿨잖아요.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부품 의존도 여전히 67%입니다. 5개월이 지났지만 이 숫자는 거의 안 줄었어요.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에단. 우리가 중국 부품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았어요. 장관님, 제가 직접 본 사례를 말씀드리죠. 노트북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동나이의 전자부품 공장입니다. 8월에 중국 반도체 칩으로 교체했어요. 공장 내부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라인이 멈춰 있었죠. 첫 주에 불량률 12%, 둘째 주엔 28%로 치솟았습니다. 제품 절반이 폐기됐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쌓여있는 불량품들. 유럽 바이어가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결국 계약이 취소됐어요. 공장은 지난주에 문 닫았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게 한 곳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가 5곳 더 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품질만이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은 기술 지원을 안 해줘요.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자를 보내서 함께 문제를 해결했죠.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은 품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예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부품인데 한국보다 40% 비쌉니다. 납기도 2배 걸려요. 이익이 안 나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장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없이는 정말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단기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한국이 10년 넘게 쌓아온 시스템을 대체하려면요. 5년이요? 네. 한국은 2010년부터 투자했습니다. 기술자를 보내고 인력을 키우고 공급망을 구축했어요. 그게 지금의 베트남 산업입니다. 한 젊은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관료가 반발했습니다. 그건 굴욕 아닙니까?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는 건. 하지만 대부분은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린을 다시 만났습니다. 공장 앞 작은 식당에서였어요. 그의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에단 씨, 저희 공장 완전히 문 닫았어요. 어제요.
알고 있습니다. 120명 전원 해고됐어요. 저도요. 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기들도 다 실직했어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대요. 한국 공장들이 다 떠났으니까. 그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공장이 5개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만 남았어요. 그것도 곧 문 닫는데요. 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학교 등록금 못 냈어요. 집세도 밀렸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 절반이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린 한국 사람들을 밀어냈을까요? 린이 중얼거렸습니다. 김 과장님 기억나세요? 제가 실수하면 밤늦게까지 남아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말에도 오셨어요. 월급도 안 받고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떠나기 전날 김 과장님이 우셨어요. 린,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그때 저도 울었어요. 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었어요.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론 어두운 하노이가 보였어요. 곳곳에서 공장 불빛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업률 통계를 확인했어요. 북부공단 지역 평균 14%. 4월엔 4%였는데 말이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치면 수십만 명. 공장이 문을 닫으니 주변 상권도 무너졌어요. 식당, 마트, 숙박업소, 교통서비스. 모두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을 잃은 건 실수였다. 그러나 더 큰 실수는 지금도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당신 보고서 봤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저자세로 낮춰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뭡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조건은 나빠질 겁니다. 한국은 이미 과테말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이의 오후. 멀지 않은 곳에서 또 하나의 공장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간판이 내려지고 직원들이 마지막 짐을 싸고 있었죠. 한국이 남긴 건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작동의 철학이었어요. 기술을 가르치고 함께 문제를 풀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그 철학 없이 기계는 그저 쇠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 그 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말. 저는 다시 하이퐁 산업단지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부 조사팀과 함께였어요. 폐쇄된 공장들의 실태를 점검하러 온 거였죠. 첫 번째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먼지가 쌓인 컨베이어 벨트. 멈춰선 기계들. 텅 빈 부품 창고.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300명이 일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조사팀이 서류를 뒤지는 동안 저는 공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린이었습니다. 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에단 씨, 저 그냥 정리하러 왔어요. 제 물건 좀 챙기려고요. 린의 손엔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기술자분들이 남기고 간 거예요. 떠나기 전날 제게 맡기셨거든요. 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엔 노트 몇 권과 손편지들이 있었어요. 노트는 두껍고 낡았습니다. 김 과장님 거예요. 5년 동안 여기서 같이 일했어요. 린이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씨. 설비 조정 매뉴얼이었어요. 온도 설정, 압력 조절, 타이밍 제어. 모든 게 손으로 직접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린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3번 라인 불량률 높을 때 대처법. 김 과장님이 밤새워서 찾아낸 거예요. 여기 날짜 보세요. 2023년 7월 15일. 손글씨 옆엔 작은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부품 배치도 공정 흐름도.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김 과장님이 직접 경험으로 터득한 거죠. 린이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 대리님 거고요. 품질 관리 체크리스트예요. 페이지마다 체크 항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세심하고 꼼꼼했어요. 매일 아침 이걸로 점검했어요. 덕분에 불량률을 2% 아래로 유지할 수 있었죠. 린이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이건 김 과장님이 떠나기 전날 주신 거예요. 편지를 읽어도 될까요?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린이 통역해줬어요. 린에게. 우리가 떠나도 내가 이 공장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 노트엔 내가 5년간 배운 모든 게 담겨 있어. 힘들 때마다 펼쳐봐. 한국도 전쟁의 잿더미에서 여기까지 왔어. 우리도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너도 할 수 있어. 절대 멈추지 마. 김영수. 린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김 과장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도 옛날엔 가난했다고.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대요. 지금 베트남보다 못 살았다고요.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36,000달러래요. 한 세대만에요. 린이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김 과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전부야.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에단 씨. 린이 저를 봤습니다. 이 노트대로 한번 해볼까요? 혹시 라인이 다시 돌아갈지도 몰라요. 해보세요. 린은 노트를 들고 3번 라인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그는 노트를 펼쳐들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원 스위치. 여기 있네요. 압력 밸브. 2.3으로 맞추라고 했어요. 온도 센서. 85도. 린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린이 마지막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해봅니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음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죠. 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돌아가요. 라인이 돌아가요. 저도 놀랐습니다. 2개월간 멈춰있던 라인이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움직인 겁니다. 린이 노트를 보며 다음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부품 투입, 공정 조정, 품질 체크. 뭔가 감이 와요. 이렇게만이라도 됐어요. 정말 됐어요. 린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사팀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린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술자분들이 남긴 매뉴얼이요. 이대로 따라했어요. 관료는 노트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놀라움이 얼굴에 번졌어요. 이게 전부 손으로 쓴 겁니까? 네. 5년간 김 과장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이 남긴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설비도 아니었어요. 지식이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린이 제게 말했습니다. 에단 씨, 김 과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현장에 있다고. 그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노트에 김 과장님의 5년이 담겨 있어요. 밤샘 작업, 불량품 줄이려고 고민한 시간, 저한테 가르쳐 주신 모든 순간들. 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만 벌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요. 이 공장이 없어지더라도 최소한 다른 곳에서 적용하고 살아갈 방법을 알려준 거죠. 저는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먼지 쌓인 기계들. 하지만 그 기계들 안엔 여전히 한국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베트남에 파견된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만 명.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돌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러 왔던 거예요.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 전후 데이터도 생각났습니다. 불량률 12%에서 2%로. 숫자 뒤엔 수천 시간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이 있었고 끈질긴 노력이 있었어요. 저는 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일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완벽함이요. 김 과장님은 99%론 만족 안 하셨어요. 100%를 원하셨죠.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1%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알아요. 그 1%가 신뢰를 만든다는 걸. 바이어들이 한국 공장 제품을 찾는 이유를 알겠어요. 린이 기계를 쓰다듬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도 처음엔 못 만들었대요. 하지만 계속 배우고 개선하고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실수는 괜찮다.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남긴 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이었어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 품질을 보는 관점,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게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라인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완전한 복구는 아니었습니다. 전체 생산 능력의 20% 정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멈췄던 게 다시 움직였다는 것. 희망이 돌아왔다는 것. 린이 제게 말했습니다. 에단 씨, 전 이 공장 다시 살리고 싶어요. 김 과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볼 거예요. 김 과장님 편지에 그랬잖아요. 절대 멈추지 말라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의 산업화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2025년 현재 36,000달러. 500배가 넘는 성장. 한 세대 만에 이뤄낸 기적. 그 기적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돈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는데 답은 노트 안에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완벽을 향한 집념. 한국은 그걸 베트남에 전했습니다. 공장을 세우면서 사람을 키우면서. 보고서 마지막 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남긴 건 기술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법이었다. 창밖으론 어두운 하노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하이퐁 방향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린이 살린 라인. 한국의 노트로 되살아난 희망. 그 불빛이 언젠가 베트남 전체를 다시 밝힐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이 심어놓은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었고 언젠가 다시 꽃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한국엔 가을이 다가올 날씨였죠. 저는 산업무역부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협력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술렁임이 일었어요. 배신자들한테 손을 내민다고요? 한 관료가 반발했습니다.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관계를 틀었어요. 그는 서한 사본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서한을 읽어봤습니다. 베트남어였지만 통역을 받았죠. 대한민국 정부 귀중.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산업무역부는 지난 6개월간의 상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파트너였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한은 정중하면서도 진솔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거였어요.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공식 답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도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새로운 법안 초안이었어요. 함께 첨부해서 보냈다고 했죠. 기술 유출 방지법 전면 개정. 외국인 투자 보호 조항 대폭 강화. 지적 재산권 이중 보호 시스템. 이건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외국 투자자를 위한 겁니다.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겁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으니까요. 법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않기. 특허 침해 시 즉시 구제 절차. 세금 우대 10년 재보장. 베트남이 완전히 태도를 바꾼 거였어요. 2주 뒤 한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장관실로 호출됐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애단 한국이 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장관이 한국 측 답변서를 보여줬습니다. 관대하지만 철저하다는 게 이런 거군요. 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조건. 기술 보안 상호협력 MOU 체결. 지적재산권 보호 공동위원회 설치. 산업윤리 코드 의무 준수. 분쟁 발생 시 제3자 중재 의무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간다는 뜻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시스템은 지속되니까요. 그리고 서울에서 재협약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저도 베트남 대표단과 함께 갔어요. 서명식장은 엄숙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엽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봅니다. 베트남 장관도 발언했죠.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측 대표가 악수를 나눴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뒤쪽 자리로 갔습니다. 린이 앉아 있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현장 대표로 초청한 거였습니다. 그의 옆엔 김영수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린이 노트를 보여주자 김 과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진짜 화해라고 느꼈습니다. 정부 간 협약보다 더 의미 있는. 서명식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협약이 이전과 다른 점은 뭡니까? 한국 측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신뢰의 기반이 다릅니다. 이전엔 성과만 봤다면 이번엔 과정을 함께 만듭니다. 베트남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투자자로만 봤습니다. 이제는 파트너로 봅니다. 협약 내용이 공개되자 국제사회가 주목했습니다. OECD 개발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형 기술 협력 모델은 글로벌 표준 사례가 될 수 있다. UNDP도 반응했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개발 협력의 모범. 심지어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때마침 몇 주 후 UNDP 주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K공급망 윤리 가이드라인. 저도 발표자로 초대됐어요. 한국 모델의 핵심은 뭡니까? 청중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을 주되 의존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르치되 스스로 설 수 있게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원칙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답했어요. 세미나 후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어요. 한국은 이제 투자국을 넘어섰습니다. 협력의 기준이 됐어요. 저녁 호텔에서 린을 만났습니다. 에단 씨, 다음 주에 공장 다시 열어요. 정말입니까? 네. 한국 기업이 부품 공급 재개한대요. 김 과장님도 다시 오신대요. 린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뭘 배웠습니까? 한국을 대하는 법이요. 파트너로요, 스승으로요.
린이 가방에서 그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 노트 김 과장님께 돌려드리려고요. 그런데 김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가져, 너한테 더 필요할걸. 그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밤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63빌딩, 남산타워, 한강다리. 반세기 전엔 이 도시도 잿더미였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배우려 오는 곳이 됐어요. 한국은 용서가 아닌 원칙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답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손을 내밀었고 한국은 악수를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관대하되 철저하게, 용서하되 원칙 있게.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었습니다. 재협약 서명 후 다시 정상화를 목표로 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저는 다시 하이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였어요. 공장이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불과 몇 주 만에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산업단지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도로가 다시 막혀요. 좋은 의미로요. 무슨 뜻입니까? 공장 다시 돌아가잖아요. 출퇴근 차들이 늘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확실히 차량이 많았어요. 4개월 전 텅 빈 도로와는 달랐습니다.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차들로 가득했어요. 린이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단 씨, 오셨어요. 그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4개월 전 수척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직접 보세요. 린이 저를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공장이 살아 있었습니다. 2주 전부터 라인 하나씩 재가동했어요. 지금은 4개 라인이 돌아가고 있어요. 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라인으로 갔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2명이 베트남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김영수 과장이었습니다. 에단 씨, 오랜만이네요. 김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공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나아요. 다들 절실하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김 과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수율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재가동 첫 주 수율 65%, 2주차 78%, 현재 85%, 목표는 95%예요. 2주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품질도 돌아왔습니다. 불량률 3% 이하. 예전 수준이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부품 공급 재개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모듈, LG 전자 부품들. 다 들어오기 시작했죠.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라인들도 둘러봤습니다. 3번 라인에선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태블릿으로 공정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응우엔 씨예요. 린이랑 같이 일했던 분이죠. 김 과장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우엔이 인사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4개월 동안 다른 일 하면서도 계속 이 일 생각했거든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식당에서 서빙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하지만 월급은 공장 절반도 안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국 분들한테 제대로 배울 거예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옆 건물에선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협력사 공장. 님빈 공장에서 쓸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트남인. 한국 본사에서 신규 계약 따냈어요. 연간 18만 대 생산체제 부품 납품이요. 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4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중국 부품으로 바꿔봤는데 현대차에서 규격 미달이라고 반려했거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포스코 소재가 다시 들어와요. 바리아붕따우에서 냉연 강판 공급 재개했어요. 품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는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포스코 제품이에요. 두께 오차 0.01mm 이하.
중국산은 0.05mm였어요.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조립하면 완전히 달라요. 점심시간. 공장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4개월 전 텅 비었던 그곳이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린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에단 씨 신기해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니까 다른 것들도 다 돌아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희 공장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주변 식당, 마트, 숙박업소 다 다시 문 열었어요. 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식당 5개월 동안 문 닫았었어요. 지난주에 다시 열었어요. 우리 같은 근로자들이 다시 와서 밥 먹으니까요.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자 연쇄적으로 모든 게 살아났어요. 오후 산업단지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협력사, 제가동 2주차, 직원 200명 복귀, 섬유 공장, 한국산 원단 공급 재개, 유럽 바이어 주문 다시 들어옴, 자동차 부품 공장, 포스코 소재 입고, 생산 속도 정상화, 숫자로도 확인됐습니다. 산업단지 가동률 51%에서 78%로 한 달 만에요. 고용도 회복됐습니다. 실업률 14%에서 8%로 하락. 6만 명이 일자리를 되찾았어요. 저녁 린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린의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단 씨, 정말 감사해요. 남편이 다시 일하게 돼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4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저축 다 떨어지고 애 학원비도 못 냈어요. 남편이 밤마다 한숨 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팠죠. 린이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 시작이야. 식사 후 린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에단 씨, 이거 보세요. 베트남 산업부 발표 자료였어요. 한국과의 교역 목표. 2030년 1,500억 달러. 2024년 870억 달러의 거의 2배. 정부가 진심이에요. 이번엔 달라요. 린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기업투자보호법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기술 강제 이전 금지, 특허 보호 강화. 변화는 현장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과장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기술 빨리 넘기라는 압박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대로 배우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훨씬 일하기 좋아요.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는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본사에서도 느꼈대요. 베트남이 변했다고. 그래서 신규 투자도 검토 중이래요. 정말입니까? 네. 내년 상반기에 2억 달러 규모 증설 계획이 있어요. 물론 이번엔 조건이 확실히 보장돼야 하지만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재협약 후 한 달간의 변화. 가동률 27% 상승. 고용 6만 명 회복. 수출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자 베트남이 움직였다는 것. 한 나라의 결정이 다른 나라 전체를 바꿨다는 것. 그날 밤 하이퐁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이 돌아왔어요. 공장 건물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로엔 차들이 오가고 식당엔 사람들이 북적였죠. 석 달 전만 해도 어두웠던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국이 켠 불빛. 아니, 한국이 돌아오자 스스로 다시 켜진 불빛. 린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에단 씨, 우린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요. 그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한국은 복수가 아닌 기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곧 가동 스위치였어요. 베트남은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생태계의 심장이라는 것을.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체가 다시 숨쉬기 시작했어요. 2025년 완연한 가을, 하노이 공항. 저는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국제뉴스 채널.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과테말라 산업단지 리본 커팅식. 한국 대표단과 과테말라 정부 관계자들이 가위를 들고 있었어요. 테이프가 끊어지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 기업들 과테말라에 12억 달러 투자 확정.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K 패브릭으로 불리는 의류 생산 단지가 완공됐습니다. 내년부터 미국 월마트와 타깃에 직접 공급할 예정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공장 내부 모습. 최신 설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과테말라 정부는 2026년까지 수출 성장률 7%, 신규 고용 12만 명, GDP 성장률 1.2%포인트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년 전을 떠올렸어요. 베트남이 한국을 밀어냈던 그때. 모두가 한국이 곤란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떠나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기회를 찾아놨으니까요. 과테말라, 그리고 멕시코, 코스타리카. 한국은 공장을 옮긴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방향을 다시 설계한 거였어요.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한편 베트남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한국과의 재협약 이후 산업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화면엔 하이퐁 산업단지가 나왔습니다. 밤에 찍은 영상. 불빛으로 가득한 공장들. 한국은 두 대륙을 동시에 살렸습니다. 베트남을 회복시키면서 과테말라를 성장시켰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게 중요한 건 위치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어디서든 똑같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어떤 파트너와도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감정이 아닌 효율로 판단하는 냉철함.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 이륙 직전 하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한국이 돌아온 덕분이었죠. 비행기가 떴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베트남이 점점 작아졌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모델 세계 공급망 협력의 새로운 기준. 첫 문장부터 썼습니다. 2025년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다. 투자국을 넘어 협력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재협약 성과. 가동률 회복 27%. 고용 회복 6만 명. 한국 기업 신규 투자 검토 8억 달러. 과테말라 진출 성과. 산업단지 조성 12억 달러. 예상 고용 12만 명. 2026년 GDP 기여도 1.2%포인트. 국제 반응도 기록했습니다. OECD 개발센터 평가. 한국형 개발 협력 모델은 상호 존중과 기술 이전의 균형을 이룬 모범 사례다. UNDP 성명. 한국의 공급망 윤리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가치가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 한국은 개발도상국 협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더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8개국이 한국과 비슷한 협정 체결을 요청했어요. 중남미 5개국도 한국 모델 벤치마킹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투자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투자 방식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베트남 회의실에서 장관이 말했던 것. 한국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 자신감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한국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들이 만든 건 공장이 아니라 생태계. 그들이 판 건 제품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그들이 준 건 돈이 아니라 방법이었죠.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력만이 아니다. 협력의 철학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파트너를 착취하지 않는다. 성장시킨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는다. 나눈다. 하지만 원칙은 지킨다. 철저하게. 베트남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베트남이 관계를 틀었을 때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다른 선택지를 실행했다. 그러나 베트남이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한국은 문을 열어줬다. 복수가 아닌 시스템으로. 과테말라 사례도 적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더 나은 조건의 파트너를 준비해뒀으니까. 그것이 진정한 협상력이다.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서울행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한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70년 전. 이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지금은 36,000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무엇이 이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인구도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그리고 정확함을 향한 집념. 한국은 그걸 세 개와 나눴습니다. 베트남에서, 과테말라에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한국을 배우러 온 사람들. 한국과 협력하러 온 사람들. 한국의 방식을 보러 온 사람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참고하는 나라가 됐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거리엔 삼성, LG, 현대 광고가 보였습니다. 그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세계 곳곳에서 쓰이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수출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협력의 방식, 성장의 철학, 그리고 원칙 있는 관계.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판 진짜 가치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다.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다.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가르친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키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한다. 베트남은 한국 없이 무너졌고 한국과 함께 다시 일어섰다. 과테말라는 한국과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것이다. 기술의 나라를 넘어 기준의 나라로. 세계가 불황을 걱정할 때 한국은 해답을 설계하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랑하지 않고 그저 실행하며. 2025년 11월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은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들이 세계 곳곳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과테말라에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한국이 만든 빛. 아니, 한국이 함께 켠 빛. 그 빛은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강대국은 혼자 빛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빛나게 하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것이 제가 본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으로 답했죠. 베트남은 다시 일어섰고 과테말라는 새롭게 성장했습니다. 두 대륙을 동시에 살린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폐허였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죠. 기술만이 아닙니다. 협력하는 방식, 파트너를 키우는 철학,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성숙함.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의 기준을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